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도 변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용도 변경이라고 하면 그 케이스가 워낙 많고 그 모든 케이스를 다 설명드리기 좀 힘들고, 용도 변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용도 변경 시의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도 변경이라고 하면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이 이제 사용되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용 건축물이 상업용으로 변경한다든지 뭐 그랬을 경우에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용도 변경이 중요한 이유가 있고, 용도 변경은 저는 가능하면은 이제 건축사분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사 사무소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건축물을 하나를, 그 기존 건축물이죠,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이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뭐 도시 건축 구조 설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이 수많은 그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각각의 전문 분야의 법이나 기준 지침 등을 활용해서 건축 설계를 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제 처음에 건축물의 용도가 뭐 업무였다 그러면 이거를 주거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자동차 관련 시설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 용도가 바뀌게 되면 이 관련된 처음에 관련되어 있던 법, 기준, 지침 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면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의뢰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요. 뭐 그 내용들은 여기 조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용도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19조 용도 변경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뭐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별도로 있어요. 용도 변경을 할 때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신고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용도는 총 9가지로 시설군으로 나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이 9가지 시설군은 우선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29가지로 분류가 되고, 이 29가지를 다시 9개의 시설군으로 묶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9가지의 시설군들이 있는데 하위군과 상위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갈 때 뭐 한 단계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여러 단계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실 때에는 건축 신고로 이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갈 때,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갈 때 이렇게 신고와 허가를 통해서 용도 변경을 득하시면 돼요. 용도 변경의 절차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건축주 입장에서 제가 써놓은 거고요. 크게 처음으로는 이제 용도 변경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 모든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이 그 자리하고 있는 지역 지구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별도의 조례를 보시면은 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건축주 입장에서는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도시계획 조례 보시면은 해당 지역 지구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명확하게 있기는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예를 들어 뭐 용도 영적제라고 해서 한 상업지역 안에 주거와 비주거 시설이 있는데 이 별도로 비율이 나눠져 있어요. 주거하고 비주거.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비주거 시설을 주거군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한다. 일부 층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가능하냐? 안 돼요, 이거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 비율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계획 조례에 나와 있는 용도만 가지고는 확인하시기는 조금 힘들고, 그거보다 조금 깊게 법규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이 사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업무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업무시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해당 용도에는 예를 들어 뭐 한 3,0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조례상에 이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도시계획 조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조례를 한번 확인하시고,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지구단위 계획을 한번 확인하시고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관련 전문가하고 상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축사를 의미하는 거고, 건축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시면 사실은 대부분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용도에서 A 용도에서 B 용도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확인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왜냐하면 관련 법규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허가, 예를 들어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인허가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허가나 신고 사항으로 인허가를 득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인허가 중에서 그 관련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용도에 따라서 이제 좀 협의 부서가 많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 부서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건축가라고 해서 이 시청이나 구청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건축가가 모든 건축물에 있는 그 법적 사항을 체크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전문 분야들이 여기에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라든지 뭐 토목이라든지 그 관련되어 있는 뭐 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지자체 보시면 각 과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이게 의뢰가 들어오면, 그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다가 협의 의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이걸 좀 확인해 주세요, 이 부서에서는 이걸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고 여기서 회신이 오겠죠. 이 모든 부서들이 회신이 오면 이 회신을 취합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승인을 내주는 거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정 요청을 하게 돼요. 건축주한테 수정 요청을 하면 이제 이걸 대행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수정을 해서 다시 자료를 보내게 되고, 그럼 건축가에서 다시 각 부서에 일부 부서에다가 협의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오케이가 된다. 그러면 인허가 득하는 걸로 오케이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용 승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로 그 착공 신고는 하지 않는데, 사용 승인은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나 뭐 대수성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첫 단계예요. 첫 단계에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냐 없냐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용도로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서도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설계 사무실에서는 보통 요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먼저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불법 건축물을 확인을 합니다. 그 대장상에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찍혀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제 찍혀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 불법 건축물이라고 찍혀져 있지 않더라도 실제 현황 조사를 나가요. 그래서 뭐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옆에다가 창고를 조그마한 거 샌드위치 파넬을 하나 지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으면 불법이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건축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원래 조경이 돼 있는 조경 공간인데, 조경 공간이 있었는데 건물이 있고, 조경 공간에 조경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 다 사라지고 이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장을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그리고 주차장 확보 여부인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라고 하면은 뭐 세대당 한 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세대당 1.5대를 해야 된다,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뭐 작은 점포 같은 경우에는 사용 해당 바닥 면적이 134제곱미터마다 한 대씩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용도를 바꾸기 때문에 A 용도에서 B 용도로 바꾸기 때문에 이 주차장 확보 여부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대당 한 대였던 게 예를 들어 근생으로 바꾼다고 해서 134제곱미터당 한 대, 이런 식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여유분이 있는지, 용도를 바꿨을 때도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용량 산출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 정화조에서 이제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오수량을 별도로 산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화조가 그 오수를 받아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아니고 주거지역 같은 주거인 경우에 한 세대가 살고 있으면 한 세대를 뭐 3인이나 4인 기준으로 봐서 3, 4인이 이제 오수를 발생시키는 것과,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서 뭐 식당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그 정화조 오수가 나오는 양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산출 용량을 확인을 하시고 정화조가 수용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정화조를 더 큰 걸로 넣든지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원인자 부담금을 더 내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공사를 다시 하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시설인데, 이거는 칸막이 변경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에 화재 전이 방지를 위한 법적 이슈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5m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생긴 지가 몇 년 됐는데,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화재가 전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화 유리라든지 내화 구조로 된 그리고 또 불연제를 써서 이걸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용도 변경하시면서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부로 들어갔을 때도 스프링클러의 위치라든지, 그러니까 칸막이가 기존에 있었는데 기존 칸막이들을 없앤다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이제 반경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를 별도로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칸막이를 뭐 설치를 하건, 아니면 다시 이제 철거를 하건, 변동 사항이 없다, 그 범위 내에 다 들어온다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 도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구조 내력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자체마다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건축물에 이용되던 하중이랑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용되는 그 하중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뭐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거였다가 뭐 근생으로 변경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거는 뭐 세 사람이 들어와서 세네 사람이 이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죠. 근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뭐 기자재라든지 뭐 식당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었던 활하중과 고정하중이 용도가 바뀌면서 활하중과 고정하중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이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 내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고, 이거는 이제 지자체마다 제출을 하라는 데가 있고 하지 말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슷한 용도고 그 다음에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별도로 확인을 안 해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뭐 불특정 다수가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확인을 꼭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장애인 관련 시설인데, 용도에 따라서 장애인 관련 시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A 용도의 A 용도였을 때 장애인 관련 시설이 한 4, 5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B 용도로 바뀌었을 때는 뭐 한 8개에서 뭐 10개까지 장애인 관련된 시설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출입구의 경사도, 그러니까 출입구가 단차가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소변기도 뭐 저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변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이나 금융 혜택이 이제 변경될 수도 있겠죠. 용도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예, 그래서 이 모든 작업을 하는데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의뢰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준공도서에 이제 DWG 파일, CAD 파일이 있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건축주분들은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 이 건물의 준공도서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관련 서류들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구조계산서나 구조안전 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계시면서 그 내용들을 그 파악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고, 이런 그 자료들이 있을 경우에 용도 변경을 하시기가 조금 용이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못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도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건축사들이 나가서 이제 실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측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또 들겠죠. 그리고 구조기술사들이 나가서 실제 건물에 있는 보나 기둥의 사이즈를 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철근이 몇 가닥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다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뭐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시거나 하신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꼭 챙겨 놓으시고 분실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오늘은 용도 변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내용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용도 변경은 이제 건축법 19조 용도 변경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총 9개의 시설군으로 나누어져 있고 허가와 신고로 진행이 된다. 용도 변경 하시기 앞서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용도 변경 여부 확인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부죠. 근데 이거는 관련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면은 명확하게 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이 순서대로 용도 변경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 더 중요한 것들이죠. 이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확인, 주차장 확보 여부, 정화조 용량 산출, 소방 관련 시설, 구조 내력 확인, 장애인 관련 시설, 세금 및 금융 혜택,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 용도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 변경을 하면서 건축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과 비용이.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원래 있던 게 사라졌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소방 관련 시설도, 구조 내력도, 이 모든 것들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그 용도 변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